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이름을 먼저 불러줄게요. 먼저 하준이, 준우 어린이, 매일 동화 들어주어 고마워요. 예쁜 꿈 꿔요. 7살 때부터 들었는데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8살 강다윤 어린이, 그리고 6살 강민재 어린이, 동화 들으며 좋은 꿈 꿔요. 다음은 8살 김로안 어린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즐거운 학교 생활 하길 바랄게요. 도윤 어린이, 찐팬이에요 하셨어요. 동화 들으며 예쁜 꿈 꿔요. 다음은 태환 어린이, 2학년 학교 생활 적응 잘하길 응원할게요. 다음은 광명 사는 7살 쌍둥이 선재 선율 어린이, 동화 들으며 예쁜 꿈 꿔요. 이번에는 부산에 사는 7살 하윤이, 3살 하린이, 엄마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하윤, 하린 어린이, 동화 들으며 좋은 꿈 꿔요. 이번엔 초이, 로이 어린이, 예쁜 이름이네요. 동화 들으며 좋은 꿈 꿔요. 이번엔 11살 승우 어린이, 동화 들으며 좋은 꿈 꿔요. 1학년 김주원 어린이, 매일 동화 들으며 자요 하였어요. 동화 들으며 예쁜 꿈 꿔요. 이번에는 성훈, 성현, 성희 어린이,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동화 들으며 좋은 꿈 꿔요. 이번에는 4월 8일에 태어난 서울 세곡초등학교 2학년 임소윤 어린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그 다음 지혁이, 소윤이도 동화 들으며 매일매일 자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예쁜 꿈 꿔요. 이번엔 준우, 태우, 동화 들으며 예쁜 꿈 꿔요. 이번에는 12살 장은채도 잘 듣고 있어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은채 어린이, 예쁜 꿈 꿔요. 인서가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인서 어린이, 동화 들으며 좋은 꿈 꿔요. 이번엔 엄마 아빠의 반짝반짝 빛나는 진한이, 진아야, 생일 축하해, 너무너무 사랑해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6살 정희현이에요. 동화 들으며 자요 하셨네요. 예쁜 꿈 꿔요. 이번엔 정시연, 시원 남매, 동화 들으며 예쁜 꿈 꿔요. 9살 김서준이에요. 조맘동화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동화 들으며 좋은 꿈 꿔요. 엄마가 우리 서준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서준 어린이, 동화 들으며 예쁜 꿈 꿔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의 딸 평강공주는 오늘도 또 울었습니다. 너무 자주 울어서 평원왕은
평강공주를 달래다 이렇게 말하곤 하였지요. 내가 하도 울어서 시끄럽구나. 또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평강공주는 성품도 아름답고 생각도 지혜로워서 평원왕을 기쁘게 했지만 잘 우는 게 흠이었어요. 어느덧 평강공주가 자라서 16세가 되자 평원왕이 말했어요. 이제 너도 시집 갈 때가 되었구나. 상부 고시를 내 배필로 정하였느니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나 저에게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허허, 그거야 내가 하도 우니까 한 말이란다. 임금님은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헛된 말을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평강공주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원왕이 아무리 달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버님 말씀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평원왕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내가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딸이 아닌 게다. 그래, 궁궐을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여라. 평강공주는 그만 내쫓기고 말았지요. 공주의 어머니가 보물이 든 주머니를 주고 평강공주가 안 보일 때까지 배웅했어요. 평강공주는 사람들에게 물어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온달의 집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지요. 온달은 항상 밥을 빌어다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집이 어찌나 가난한지 너덜너덜한 옷에 헤어진 신을 신고 마을을 왔다 갔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평강공주가 온달네 집에 이르렀어요. 집에는 눈이 멀고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가 있었어요. 평강공주는 할머니에게 절을 했어요. 아니, 뉘신데 이 늙은 것한테 절을 하는 게요. 저는 온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온달님의 배필이 되려 합니다. 우리 아들은 가난하고 못생겼소. 그대 같은 지체 높은 분이 가까이 할 인물이 아니요. 할머니는 평강공주의 손을 잡았지요. 그대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나오. 손도 일해본 적이 없는 듯 부드럽기가 솜과 같소. 누구의 꼬임에 빠진 게 틀림없소. 돌아가도록 하시오. 아니 되옵니다. 저는 온달님을 만날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 소리 마오. 내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산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갔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니 돌아가도록 하오. 평강공주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만나겠어요. 평강공주는 집 밖으로 나와 산 밑에 이르렀어요. 멀리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지요. 등에는 느릅나무 껍질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평강공주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요. 온달님, 저는 당신과 결혼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온달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분명 사람이 아니다. 여우냐? 아니면 귀신이냐?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저는 사람입니다. 저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온달은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집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살인문을 닫아 걸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평강공주는 추운 데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이튿날 아침, 평강공주는 다시 온달을 찾아갔어요. 제가 모두 말씀드릴 테니 들어주세요. 평강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온달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도 온달과 그의 어머니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온달의 어머니가 말했지요. 보셔서 알겠지만 내 자식은 귀하신 분의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집을 보십시오. 그대 같은 귀한 분이 어떻게 여기 묵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평강공주가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말에 한 말인 곡식도 방아에 찧을 수 있고 한 자인 배도 꿰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만 맞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강공주는 여러 번 온달과 어머니를 설득하여 드디어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요. 평강공주는 보석을 팔아서 농사지을 땅도 사고 농기구와 살림살이를 장만했지요.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처음 말을 살 때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말했지요. 시장 사람들이 파는 말은 사지 마세요. 꼭 나라에서 파는 말을 사셔야 해요. 병들고 홀쭉하게 마른 것을 사오세요. 온달은 평강공주의 말대로 했습니다. 평강공주는 부지런히 말에게 먹이를 먹였어요. 그러자 말은 서서히 살찌고 튼튼해졌지요. 고구려에서는 언제나 3월 3일이면 낭랑의 언덕에서 사냥을 하고 잡은 동물로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날에는 왕도 같이 참가하여 사냥을 했지요. 여러 신하들과 군사들이 왕의 뒤를 따랐어요. 온달도 자신이 기름말을 타고 열심히 달렸지요. 그날 온달은 눈에 띌 정도로 사냥을 잘했답니다. 왕이 그를 불러 이름을 물어보았어요. 온달이옵니다. 온달이라 이상하구먼. 온달이 돌아간 뒤 평원왕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주의 무제가 쳐들어왔습니다. 평원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군과 맞서 싸웠지요. 이때 온달은 맨 앞에 나가 수십 명의 적군을 쓰러뜨렸어요. 그러자 고구려군의 사기는 점점 올라갔지요. 군사들은 온달의 뒤를 따라 적군을 크게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달에게 제일 큰 상을 주어야 한다고 했지요. 평원왕은 온달을 가까이 불러 말했습니다. 이름이 온달이라고 했소. 참으로 이상한 일이요.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궁궐을 떠났는데 실제로 온달이라는 사람을 만났으니 평강공주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요. 전하, 소신이 바로 평강공주와 결혼한 온달이옵니다. 평원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다면 자네는 나의 사위가 아니던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평원왕은 기뻐하며 온달에게 큰 벼슬을 내렸어요. 평원왕이 죽은 뒤 영양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온달이 영양왕을 찾아가 말했지요. 신라가 우리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아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우리 땅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왕이 허락하고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전쟁터로 떠나던 날, 온달은 군사들에게 소리쳤어요. 계립형과 중령 서쪽의 땅을 빼앗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모두 힘을 다하여 싸우도록 하라. 온달은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아단성 아래에서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졌지요. 전투를 치르던 중 온달은 신라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온달의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달의 상여가 국경에 이르자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군사들 몇 명이 달라붙어서 들어 올리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때 평강공주가 달려왔어요.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해요. 평강공주는 울면서 관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제야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영양왕도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슬퍼했답니다. 방아타령과 백결선생. 백결선생은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낭산 아래에 살았는데 아주 가난했지요. 낭산 아래서는 자주 은은한 검은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백결선생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마음에 언짢은 일이 있으신가? 검은고 소리가 그렇게 들리네. 아니, 자네도 이제 도사가 다 됐네 그려. 검은고 소리만 듣고도 백결선생의 기분을 아니 말이야? 허허허허. 그럼 백결선생은 세상 욕심을 모두 버리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 검은고 소리에도 거짓이 없지 않겠나? 백결선생은 검은고 연주를 끝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어요. 흐렸던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떠갔지요. 백결선생은 하늘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결선생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하늘 위에 흰 구름이 모양을 바꾸며 흘러가는 것처럼 검은고 소리가 경쾌하고 다양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결선생의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백결선생은 일찍이 영객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흠모하여 검은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화가 날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모두 검은고로 마음을 나타내었지요. 백결선생이 세상 일에 욕심이 없다 보니 집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가난 때문에 항상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언제나 평안했지요. 당시 사람들은 옷이 헤어져 100군데나 기웠다는 뜻에서 그를 백결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해 연말이었지요. 마을에서는 방아 찧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아 찧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백결 선생의 부인이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곡식이 있어 방아를 찧는구나. 우리 집엔 곡식이 하나도 없으니 무엇으로 설을 쇠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백결 선생이 부인의 한숨 섞인 소리를 듣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무릇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요. 부자가 되는 것도 하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요. 오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가는 것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마음 아파하는가. 남편의 위로에 아내는 마음이 한결 느긋해졌어요. 그래요. 여태껏 당신이 벌어들이는 것 없이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왔네요. 백결 선생은 검은고를 튕겨 소리를 한번 내보더니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대를 위해 방아 찧는 소리를 내보겠소. 백결 선생은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검은고에서는 마치 곡식을 찢는 듯 방아 찢는 소리가 났습니다. 백결 선생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이상하네. 아까 그 집 부인이 곡식이 한 톨도 없다고 걱정하고 있던데. 아니, 그럼 그 사이에 어디선가 곡식이 생겼나 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방아 찢는 소리가 나겠나. 마을 사람들은 백결 선생네 집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방아 찢는 소리는 검은고에서 나오고 있었지요. 역시 백결 선생의 검은고 연주 실력은 정말로 놀라워. 이때 연주한 곡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방아타령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2) 층 없는 3층 집.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간 부자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렇게 크고 으리으리한 3층 집은 처음 보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목수를 불러 당장 3층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나으리, 이 집 위에 2층과 3층을 올리면 되겠네요. 2층은 필요 없으니 3층만 짓게. 2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3층을 짓습니까요? 어허, 난 2층은 필요 없다니까. 목수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잊었답니다. 메추라기와 여우. 메추라기가 배고픈 여우한테 붙잡혔어요. 아이고, 배고파. 얼른 잡아먹어야겠다. 여우가 입을 쩍 벌렸지요. 메추라기는 발발 떨다가 얼른 꾀를 냈어요. 여우야, 살려주면 배불리 먹게 해줄게. 여우는 귀가 솔깃해서 메추라기를 놓아주었어요. 그러고는 메추라기를 쫄래쫄래 따라 나섰지요. 메추라기는 밥 광주리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에게 날아갔어요. 아주머니는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요. 메추라기는 요리 살짝 조리 살짝 달아났어요. 저놈을 꼭 잡고야 말겠어. 그러자 메추라기가 땅바닥에 누워 죽은 척했어요. 아주머니는 이때다 하고 광주리를 내려놓고 잡으러 갔어요. 그 사이 여우는
광주리의 음식을 다 먹어치웠지요. 여우야, 이번에는 배꼽 잡고 웃게 해줄게. 따라와. 옹기장수 형제가 숲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메추라기는 앞에 가는 형의 옹기에 내려앉았지요. 뒤따라오던 동생이 작대기로 메추라기를 내리쳤어요. 그런데 형의 옹기만 와장창 박살이 났지요. 이놈아, 왜 내 옹기를 부수냐? 형제는 멱살을 잡고 엎치락 뒤치락 싸웠어요. 이 모습을 본 여우는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지요. 여우야, 이번에는 눈물나게 아픈 맛을 보여줄게.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코만 밖으로 내놓으라고 시켰어요. 그러고는 여우 콧등에 앉아 조는 신용을 했지요. 그 모습을 본 나무꾼이 작대기를 힘껏 내리쳤어요. 아이고 커야, 여우 죽네. 멍청한 여우야, 눈물나게 아픈 맛이 어떠니? 화가 난 여우가 껑충 뛰어 메추라기 꽁지를 물었어요. 놀란 메추라기는 여우 콧등에 흰똥을 찍 쌌지요. 이때부터 여우의 콧등은 하얗게, 메추라기의 꽁지는 뭉뚝하게 되었답니다. 도둑의 속임수. 한 농부가 염소를 사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새 도둑이 속닥거렸지요. 저 농부를 속여서 염소를 빼앗자. 먼저 땅딸보 도둑이 다가가 능청스레 물었어요. 이 더운 날에 개를 메고 어디 가시오? 아니, 염소를 개라니요. 똑바로 좀 보시오. 살다 개를 염소라고 우기는 사람은 처음 보네. 땅딸보 도둑은 혀를 차며 가버렸어요. 이번에는 꺽다리 도둑이 다가가 물었어요. 이봐요, 이 더운 날에 개를 메고 어디 가시오? 아니, 왜 염소를 개라고 하는 거요? 그러자 꺽다리 도둑이 농부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개를 개라고 한 것뿐이라오.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혹시 내가 잘못 봤나? 농부가 집에 막 도착했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주먹코 도둑이 다가가 말했어요. 사나운 개가 무섭지도 않소. 집어내드리게. 분명 염소를 샀는데 왜 다들 개라 하는지 모르겠소. 개를 개라 하지 염소라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을 듣자 농부는 염소를 내던져 버렸어요. 새 도둑은 염소를 짊어지고 냉큼 달아나 버렸답니다. 생쥐와 나무꾼.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하러 산속으로 갔어요. 우와, 아름드리 나무네. 이걸 배워가야겠군. 나무 구멍에 살던 생쥐가 깜짝 놀라 뛰어나왔어요. 아저씨, 황금을 드릴 테니 나무를 베지 마세요. 뭐라? 황금을 준다고? 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릴게요. 나무꾼은 약속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마당에 황금이 놓여 있었어요. 우와, 이제 난 부자다. 생쥐는 매일매일 황금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나무꾼의 아내가 물었지요. 매일 황금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구예요? 나무꾼은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내는 생쥐가 사는 나무로 갔지요. 이 나무 뿌리 밑에 황금을 쌓아두었을 거야. 아내는 나무를 베고 뿌리를 파헤쳤지만 황금은 없었지요. 집을 잃은 생쥐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 그날 밤 생쥐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나무꾼한테 갔어요. 그러고는 그동안 주었던 황금을 몽땅 빼앗아 왔답니다. 개미에게 물려 죽은 호랑이. 동물들은 호랑이 그림자만 봐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어요. 어흥, 내가 산속의 임금님이시다. 그런데 아까부터 호랑이 발가락 사이에서 개미가 꼬물거리고 있었지요. 네 이놈,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않느냐? 하나도 안 무서워요. 힘만 세다고 다 이기나요? 화가 난 호랑이는 개미를 밟아 죽였어요. 얼마 후 어디서 왔는지 개미떼가 새까맣게 몰려와 호랑이의 온몸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세상을 떠난 친구 개미의 원수를 갚으러 온 거였지요. 개미들은 호랑이의 털 사이 입과 코, 눈과 귀로 들어가 마구 물어 뜯었어요. 따가워, 이놈들이. 호랑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지요. 아이고, 호랑이 살려. 결국 호랑이는 개미들에게 물려 죽고 말았답니다. 뭘 좀 가져오너라.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내일 강 건너 마을에 가서 뭘 좀 가져오너라. 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강 건너 마을로 갔어요. 아버지가 뭘 좀 가져오너라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 그제야 아들은 뒤통수를 벅벅 긁었어요. 해질 무렵까지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어리석은 아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위대한 수탉. 어느 날 수탉이 주인에게 따졌어요. 저는 위대한 일을 하는데 왜 맛없는 모이만 줍니까? 내가 위대한 일을 한다고? 제가 매일 주인님과 해님을 깨워주잖아요. 저를 하찮게 대하시면 다시는 꼭 끼어 울지 않겠어요. 그래? 그럼 어디 내 맘대로 해봐라. 다음날 새벽 수탉은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인은 평소처럼 일어나 일하러 나갔지요. 해님도 평소처럼 동산 위에 둥실 떠올랐어요. 어라, 정말 이상하네. 수탉은 고개만 갸우뚱갸우뚱 했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여우와 두루미가 함께 물고기를 잡는데 여우가 번번이 놓쳤어요. 아, 미끄러워. 그러면 두루미가 부리로 콕 잡아서 꿀꺽 집어 삼켰지요. 아, 맛있어. 여우가 놓칠 때마다 두루미가 꿀꺽꿀꺽. 여우는 약이 올라서 발을 동동 굴렀지요. 아이고 얄미워. 두루미를 골탕 먹일 수 없을까?
그러다가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두루미야,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게. 점심때 두루미는 여운의 집으로 놀러 갔지요.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맛있는 냄새가 솔솔. 그때 여우가 넓적한 접시에 수프를 내왔어요. 두루미야, 많이 먹어. 하지만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부리는 길쭉한데 접시가 넓적했거든요. 두루미는 긴 부리로 콕콕 찍다가 화를 냈어요. 여우야, 내가 이걸 어떻게 먹니? 여우는 들은 채 만 채 혀로 싹싹 핥아먹었어요. 쌤통이다. 다음 날엔 두루미가 여우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여우야, 맛있게 먹어. 그런데 이번에는 주둥이가 긴 유리병에 음식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휴, 이걸 어떻게 먹는다? 여우는 두루미처럼 주둥이를 유리병 안으로 쑥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주둥이가 유리병에 꽉 끼어서 낑낑 힘을 줘도 빠지지 않았어요. 에고고, 이걸 어째? 두루미가 낄낄 웃으며 말했어요. 여우야, 마음을 곱게 써야지. 남을 놀리면 자신도 혼난단다. 어이, 약올라. 여우는 겨우겨우 주둥이를 빼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친구를 판 생쥐. 사자가 토실토실 살찐 생쥐를 잡았어요. 요놈아, 꼼짝 마라. 한 입에 꿀꺽 삼키려는데 생쥐가 외쳤지요. 사자대왕님, 잠깐만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 하나로 대왕님 배가 차겠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친구들을 꿰어 데려올게요.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어서 데려오너라. 생쥐는 친구들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얘들아, 저기 죽은 사자가 있어. 얼른 가서 먹자. 정말? 사자 고기 맛은 어떨까? 친구들은 신이 나서 몰려갔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사자가 벌떡 어서 와라, 맛있는 생쥐들아. 사자가 코앞의 생쥐들을 한 입에 삼켰어요. 사자가 살아있어! 다른 생쥐들은 깜짝 놀라 달아났어요. 생쥐가 여러 번 거짓말을 하자 친구들도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야, 저리 가. 맞아, 사자하고나 놀아. 생쥐는 시무룩해져서 사자에게 갔어요. 사자는 생쥐를 보자마자 또 졸랐어요. 배고파. 빨리 친구들을 데려와. 그만해요. 이제 친구들이 속지 않아요. 생쥐가 겁도 없이 대들자 사자가 코웃음을 치며 혀를 날름거렸어요. 그럼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생쥐는 씩씩거리며 화를 냈어요. 저는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대왕님 나빠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내가 더 나쁘지? 그건 모두 대왕님을 위해. 생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자는 생쥐를 꿀꺽 했답니다.
여우에게 속은 까마귀. 고기 사려, 맛있는 고기 사려. 고기 장수의 마차가 길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덜컹거리는 마차에서 고기 한 덩이가 툭 떨어졌지요. 고기 장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마침 까마귀가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날아왔어요. 야호, 맛있는 고기다. 까마귀는 잽싸게 날아와 고깃덩이를 물고 날아갔지요. 혼자서 다 먹어야지. 까마귀는 두리번 하다가 높다란 나뭇가지에 앉았어요. 지나가던 여우가 그 모습을 봤지요. 고깃덩이를 빼앗아 먹어야지. 여우는 침을 꼴깍 삼키며 까마귀를 칭찬했어요. 까마귀야, 내 노래를 듣고 싶어. 내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예뻐. 맞아, 내 노래는 최고지. 까마귀는 우쭐해져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까마귀야, 어서 노래 한번 불러줘. 여우가 다시 한번 재촉했어요. 깍, 깍. 까마귀는 그만 고기도 잊고 입을 벌려 노래를 시작했어요. 깍, 깍, 깍. 그러자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아래로 툭. 여우가 잽싸게 고기를 꿀꺽. 아, 맛있다. 까마귀야, 넌 노래도 못 부르고 어리석기까지 하구나. 까마귀는 그제야 고기를 빼앗긴 걸 알았어요. 깍, 깍. 양치기를 길들인 늑대. 풀밭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때 늑대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늑대다. 양치기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 늑대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지요. 이상하네. 다음 날 다시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은 겁에 질려 매매 울었지요. 양치기는 긴 몽둥이를 꽉 움켜잡았어요. 그런데 이날도 늑대는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지요. 거참 이상도 하네. 늑대는 날마다 나타났지만 양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착하고 순한 늑대인가 봐. 양치기는 늑대를 믿게 되었어요. 든든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양치기는 늑대와 빵도 나누어 먹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떡하지? 할머니 생일 잔치에 가야 하는데 양들을 두고 갈 수도 없고 데려갈 수도 없고 어쩌지? 누가 대신 양들을 돌봐주면 좋을 텐데. 그때 늑대가 슬그머니 나타났어요. 그렇지, 늑대에게 부탁하면 되겠구나. 양치기는 늑대에게 물었어요. 늑대야, 양들 좀 돌봐줄래? 할머니 생일 잔치에 가야 하거든. 걱정 말고 다녀와. 우리는 친구잖아. 늑대가 씩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양치기가 떠나자 늑대는 신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나를 믿다니 참 어리석어. 늑대는 눈을 반짝이며 양들을 쳐다보았어요. 어떤 양부터 잡아먹을까? 겁에 질린 양들은
이리저리 도망쳤어요. 매. 쉿, 조용히 해. 늑대는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었지요. 내 친구 늑대야, 어디 있니? 양치기는 돌아와서 늑대를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지요. 양들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내가 속았구나. 늑대에게 속았어. 양치기는 가슴을 치며 엉엉 울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고기는 내 거야. 꼬르르 꼬르르 잠에서 깬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먹잇감을 찾아 나섰어요. 짭짭. 배가 출출한데 오늘은 뭘 먹을까? 바로 그때였어요. 곰이 일어나 부드득 기지개를 켰어요. 꾸르륵 꾸르륵. 곰도 어슬렁어슬렁 먹잇감을 찾아 나섰지요. 곰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한참을 걸어가다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맛있는 고기 냄새네. 곰이 냄새나는 곳으로 쿵쿵 달려갔어요. 바로 그때 사자도 그 냄새를 맡았지요. 쿵쿵. 아니, 이 냄새는? 사자는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사자가 찾아낸 건 죽은 새끼 사슴이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사자가 사슴을 막 먹으려고 할 때였지요. 잠깐, 그건 내 거야. 헉헉거리며 달려온 곰이 소리쳤어요. 뭐라고? 내가 먼저 찾았으니까 내 거야. 사자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그 냄새는 내가 먼저 맡았어. 조금 늦게 왔을 뿐이라고. 사자와 곰은 죽은 사슴을 놓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렁렁. 사자와 곰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둘은 한참을 싸워서 힘이 쪽 빠졌지요. 둘 다 숨을 헐떡이며 풀썩 쓰러졌어요. 어휴, 힘들어서 꼼짝도 못하겠네. 그때 숨어서 몰래 지켜보던 여우가 군침을 꼴깍 삼키며 뛰어왔어요.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갈게. 여우는 새끼 사슴을 물고 휙 달아났어요. 이 못된 여우야, 그거 놓고 가. 사자와 곰이 고래고래 고함쳤지만 여우는 사슴을 물고 총총 사라졌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누굴까? 한 청년이 나귀를 사서 마부와 함께 먼 길을 떠나려고 했어요. 잘 다녀올게요. 청년이 나귀에 올라타자 마부가 나귀를 끌고 출발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무더운 날씨였지요.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무척 뜨거워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혀가 바싹바싹 탔어요. 어휴, 더워. 청년이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그늘에서 쉴 만한 나무 한 그루 없었어요. 얼마쯤 더 가다가 청년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저쪽에 잠깐 세워주세요.
네, 도련님, 그렇게 하지요. 청년은 땅바닥에 착 붙어 졸졸 따라오는 그림자를 보았던 거지요. 청년은 나귀의 그림자에 누워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이제 좀 시원하군. 한숨 자고 가야겠다. 그런데 쿨쿨 자던 청년은 금방 잠에서 깼어요. 따가운 햇살이 쿡쿡 찔렀던 거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청년이 둘러보니 나귀는 다른 곳에 있고 나귀 그림자에서 마부가 쉬고 있었어요. 청년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저씨, 비켜주세요. 도련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쇼. 나귀를 내가 샀으니 나귀는 내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나귀가 만든 그림자까지 도련님이 산 건 아니잖소. 그때 나귀가 풀쩍풀쩍 힝. 거참, 자기들만 덥나? 나도 덥다고. 고삐 풀린 나귀는 저 멀리 도망쳐 버렸어요. 아버지의 포도밭. 농부의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농부는 부지런해서 쉴 틈 없이 일했지요. 그래서 탐스런 포도를 얻은 거예요. 자, 이제 울타리를 고쳐야지. 농부는 울타리에 쿵쿵 망치질을 했어요. 그걸 보고 아들이 투덜거렸어요. 아버지, 울타리쯤 그냥 더 버려요. 아들아, 울타리를 튼튼히 해야 포도를 잘 가꿀 수 있단다. 얼마 뒤 농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혼자서 포도밭을 가꾸어야 했지요. 아들은 울타리를 모두 걷어버렸어요. 휴, 울타리를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애써서 고치지 않아도 되잖아.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밤에는 여우들이 와서 포도를 야금야금 따먹고 낮에는 동네 꼬마들이 포도를 뚝뚝 따먹었어요.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포도를 따먹었지요. 울타리가 없는 걸 보니 먹어도 되나 봐. 달콤해. 포도밭의 포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 내 포도를 가져가지 마. 깜짝 놀란 아들이 뒤늦게 포도밭을 지켰어요. 하지만 열매를 잃은 포도나무는 점점 시들어 말라 죽고 말았지요. 아들은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울타리를 가꾸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다시 울타리를 가꾸고 열심히 포도나무를 돌볼게요.